안녕하세요. 네. 수교론 심화반이라고 해서 좀 1, 2월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했어요. 정말 신론과 교재 연구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신론과 교재 연구해서 전체를 이제 좀 훑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제 훑어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이라는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더 핵심적으로,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좀 더 강조하는 이제 이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에 이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좀 더 어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임용에 좀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이 더 분명하게 익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강의가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강 하시는 분들은 1, 2월 강의는 이제 제가 파일로 1월 강의 이제 파일로 제공을 할 텐데, 아마 1, 2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제공이 됐을 거고, 메일로. 지금 이제 메일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메일 주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일로 제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그 30문제 정도, 대략 30문제 정도 돼요. 이거 이제 문제 풀이. 이제 4월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수학 교수학습상의 이제 유의 사항이나 교수학습 원칙 및 방법, 이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문제 정도를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된 자료를 이제 드릴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다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30문제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30문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30문제를 푸시면은,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스캔이나, 뭐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보내시면 제가 메일로 다 받아서 그걸 이제 그 첨삭을 해드릴게요. A4 용지로 이제 첨삭을 할게요. 요즘 시대에 이제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첨삭할 게 그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첨삭할 거를 제대로 첨삭을 못 하니까 차라리 워드로 다 쳐서 첨삭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문제도 잘 강의를 다 수강하신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주시면 뭐 그냥 순차적으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소개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뒤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3파법부터 시작할 텐데, 그 3페이지에 해당되는 분량을 잠깐 중지하시고 읽어보신 다음 계속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점 사항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결국 이번 2018학년도 임용에서는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핵심 역량 6가지예요. 결국 우리 신론에서도 봤죠. 핵심 역량 6가지. 이거를 중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2015 개정에서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제 해결이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보면 이제 폴리아나, 이제 숀펠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하면 와리프나 전략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살펴봐야 되고, 원래 신론에서는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에서는 문제 해결과 추론이 같이 있는데, 사실 문제 해결과 추론은 동시에 놓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놓을 필요가 있죠. 그만큼 둘 다 중요한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추론 교육은, 중학교 추론 교육은 정말 강조되어야 될 상황이에요. 중학교. 이제 기하 영역에서 사실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추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추론 및 정당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측면은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신론에서는 귀납 추론과 이제 유비 추론 정도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직관에 의한 추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수학을 이제 공준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또 직관에 의해서 이해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피 구할 때 이제 각불의 부피는 3분의 1이잖아요, 기둥에.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구분구적법을 사용한 고등 수학이 필요한데,
중학교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기에 넣어가지고 3번 벗는데 다 기둥에 부어졌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학교 수학에선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역 추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분석 종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귀납 추론, 유비 추론 기본적인 건 했는데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은유라든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정당화 방법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측면이 사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게 3가지예요. 이해. 먼저 수학적인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죠, 내가. 잘 이해를 해야 설명할 수 있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당화죠. 정당화. 중학교는 이 정당화 교육에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당화. 이해하고 설명하다라는 이 포괄적인 개념에 다 들어가요. 정당화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연역 추론뿐만 아니라 직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연역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항상 돼야 돼요. 의사소통에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토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제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측면. 이게 이제 핵심 역량 의사소통의 중요한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정당화 교육을 강조를 할 겁니다.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하고 이제 토론까지 진행을 한다면 준경험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가 되겠죠. 이 2가지가 중요하겠죠. 준경험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봤을 때 사실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는 조금 증명이라는 측면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쓸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중학교는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이제 우리가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좀 더 적당하겠죠. 물론 뭐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가 중학교 과정에서 못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정보 처리. 그럼 이제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다양한 교구의 활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 타일이라든가 정육면체 블록 같은 걸로 이제 수 개념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및 실천에서는 이제 정의적 영역이 강조가 되게 되는데 이 정의적 영역은 특별히 평가 영역에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진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거와 더불어 평가 영역도 동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융합이죠. 창의융합. 창의융합은 창의는 특별히 우리가 통찰력 있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트하이머의 형태주의 심리학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고를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변환시켜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이런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융합이라는 건 이제 타교과와 실생활과의 융합이거든요. 특별히 이 타교과와 실생활에서의 이제 융합은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학습 이론과 관계가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프로이덴탈은 현실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신론과 교재연구의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번 2018학년도 이제 임용해서 강조해야 될 사항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론과 교재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그 다음에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뽑아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도 사실 신론과 교재연구에서 설명이 약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째, 이거를 좀 강조를 할 거예요. 이번 심화에서는 여러 수학 교육 학자들이 있어요. 라카토스나 프로이덴탈이나 뭐 브루너, 피아제 다 등등등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비교하는 측면을 좀 강하게 강조를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나온 적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 이제 두 사람의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여라 이제 이런 측면은 나온 적은 없었지만 이제 점점 더 수학 임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론만 나오다가 신론만 공부하면 다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재 연구 넓혀지고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교과서 및 지도서에 있는 유의사항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원칙까지 포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수학 교육학자들의 이론들을 막 비교하고, 예를 들어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금 3파법 오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의 발견학습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발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해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기된 지식을 이제 끄집어내서 발견하는 거고, 브루너도 발견하지만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소크라테스는 거의 완벽하게 교사 주도의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브루너는 학생들의 탐구활동, EIS 이론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통해 교사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안내도 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통해 수학자들의 그런 발자취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구분하면서 이론에 대한 더 정밀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조금 더 오시겠죠? 뒤에 강의, 세부 강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학교육사라고 해서 그냥 수학교육의 어떤 역사, 철학 다 합쳐서 수학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예요. 오늘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이제 막 근대화운동, 현대화운동 그것도 이제 많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복습과 리뷰 측면에서 다 그냥 지나가고 핵심적인 내용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3파법 얘기 좀 자세히 할 거고요.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도 사실은 이 라카토스라는 사람이 이론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부분되는 것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잘 나눠져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 비교하고 아니면 대조하면서 좀 더 라카토스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엄밀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및 정당화 교육,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연역법은 그냥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나올 거고요. 비형식적 추론을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직관에 의한 추론이라든가 은유, 그다음에 귀납과 유비 추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화 교육은 우리 교재 연구에 나왔던 이제 증명교육에서 이제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냈던 문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를 통해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핵심 역량 교육, 이제 추론은 이제 전 시간에 얘기를 이제 추론 및 정당화 교육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수학교육사 오늘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뭐 문제 해결이라든가 정보 처리, 평가, 기타 등등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든가,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적, 지웠네요. 그 이론, 서로의 이론을 굉장히 엄밀하게 구분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역시 기타 문제들을 통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학습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직 수학은 아마 이거는 우리가 교재 연구 시간에 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제를 위주로 이제 적용 및 응용하는 측면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아마 2단원이 지금 2단원이 한번 2번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이제 7번 또는 8번 할 거예요. 남는 시간은 이제 응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수학 교육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 소크라테스의 3파법은 이제 우리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을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3파법은 맨 처음 부분에 이제 자세히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굉장히 많은 문답식 이제 대화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약간 좀 현대식으로 바꿔서 조금 추릴 건 추려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3파법인데 우리가 이걸 대화법이라고도 하죠. 대화식 구성. 대화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게 특징이고, 일단 이 사람은 유클리드 이전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클리드의 원론이 나오고부터 수학 교육은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대략 2000년에 걸쳐서 고정된 방법으로 수학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 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현대식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 여기 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수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포인트만 집읍시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단지 상기하는 것, 끄집어내는 것. 그러니까 교사는 산파의 역할을 할 거예요. 아이를 끄집어내는데 도와주는 역할 정도로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로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코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유클리드 이후로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2000년 동안. 한마디로 교사가 그냥 연역적으로 가르칠 뿐이지 학생들이 뭐 스스로 깨닫는다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은 다양한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로이덴탈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뭐 피아제나 등등등 다 굉장히 대화법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제 2 해서.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1도 다루고 다양하게 다루는데 어찌됐든 학생은 이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메논의 사동이라고 나와요. 메논의 사동은 메논의 어떤 좀 종과 같은 약간 좀 수학적 지식을 알 수 없는 계층이다라고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이 바로 길이가 2배면 넓이도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1쪽에서 나온 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찌됐든 학생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넓이가 2배면, 그래, 길이가 2배면 넓이가 2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1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요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뒤로 이제 넘어가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당혹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자기가 무지한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끝내버리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전한 수학 교육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당혹감을 느껴서 학생이 스스로 알아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하겠다, 학생 스스로. 이게 본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죠.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등분으로 나누죠. 그럼 얘가 2니까 얘가 4라는 건 아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얘 4니까 16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길이가 4인 정육면체의 넓이는 16이고 길이가 2인 정육면체의 넓이는 4라면,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길이는 2하고 4 사이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생각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게 계속 문답법으로 이제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생이 3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반박을 하죠. 그럼 3 곱하기 3은 9니까 아니야 라고 하겠죠. 이렇게 이제 교사께서 이제 친히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학생은 더 이상 나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나마 3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교사께서 태클을 걸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 이제 당혹감을 느끼게 됐고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은 이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내가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을 곤란함을 느껴서 수학을 포기하거나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당혹감을 느낌으로써 무지를 자각하고 학생 스스로 알아야 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학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 획기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죠. 모든 이 부분으로 분리된 4개의 정사각형을 어떻게 돼요? 반씩 쪼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틀림없이 4의 반, 4의 반, 4의 반, 4의 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8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돼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4페이지에 정리를 했거든요. 이 정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첫 번째는 대화법이었어요. 대화법. 이 대화법의 경우 프로이덴탈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프로이덴탈도 대화법을 지지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라카토스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에 보면 오일러의 V-2 요게 나오잖아요. V-2 더하기 F는 2. 요것도 어찌 보면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대화를 하고 교사가 거기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부분 추측으로 이제 분해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법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덴탈은 이 대화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진짜 재발명이다라는 측면, 진짜 재발명인가?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비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발명이라는 건 수학자들이 이미 발명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학생들이 다시금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다시 발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교사가 재발명하는 거지 학생이 재발명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교사가 대부분 다 얘기하고 학생들은 네, 아니요, 단답식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대화법은 지지하지만 프로이덴탈의 재발명이라는 생각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온전히 맞진 않다라고 이론적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브루너의 발견학습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차이점은 이제 교사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당혹감. 이 당혹감이라는 측면은 피아제의 인지적 불균형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피아제의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반영적 추상화인데 그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을 이루려면 학생의 수준보다 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면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동화와 조절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래 이론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발전한 이론이 거에 포함시킬 만해요. 그러면 동화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한다면 조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어나서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게 이제 반영적 추상화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따르면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피아제는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이론과 사상을 어느 정도 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건 결국 라카토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지식의 완전성이에요. 지식의 완전성. 그래서 피아제는 이렇게 구성주의적 수업을 하는데 그 구성주의적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은 지식의 완전성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라카토스가 들었다면 기절했겠죠. 왜냐하면 라카토스는 지식의 완전성이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지식은 끊임없이 증명과 반박에 의해서 개선되고 죽을 때까지 개선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다.
단지 개선된 증명은 잠정적인 참으로만 인정될 뿐이지 계속적인 개선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n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n개다라고 생각한다면 라카토스는 아니다. 이것도 잠정적인 참이지.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피아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죠. 지식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피아제는 구성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까지 조금 이론적 구분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 번째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사가 문답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교사의 거의 권위에 의해서 거의 단독으로 진행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용어는 명확히 안 썼지만 이런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사고실험. 사고실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실험을 다 구상을 하는 거죠. 이 측면이 소크라테스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니니까 소크라테스는 사고실험에 대해서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르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히 교재를 미리 연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고실험은 두 사람이 강조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덴탈, 그 다음에 라카토스. 오늘 이 두 개는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고실험 자체의 의미는 머릿속으로 실험을 구상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실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법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는 거죠. 하지만 무엇을 사고해야 되고 무엇을 실험해야 되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이 당시 무리수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개발한 사람은 물에 다이빙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어찌됐든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무리수라는 개념은 피타고라스 전까지는 얘기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까 직사각형에서 이 무리수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2루트 2로 표현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적은 당혹감을 느끼게 해서 학생들의 무지를 깨달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습 지도와 평가와 시사점. 이거는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교사의 지적인 권위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고, 세 번째는 교사가 대부분 모든 걸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의 핵심적인 특징이니까 만약에 서술을 하라고 한다면 잘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수학 교육이 주는 시사점. 이게 유클리드 원론 이후에 싹 바뀌어버려요. 유클리드 원론 자체가 절대 나쁜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이 원론식 교육이 문제예요. 원론식 교육. 여기 이게 들어간 문제예요. 철저하게 연역식 교육이고 종합적 방법의 교육이에요. 종합적 방법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분석 종합법을 우리가 신론에서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종합적이에요. 분석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의 과정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견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증명만 하는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왜 그런지 증명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수학적 지식을 발견한다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적 지식을 다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견을 강조를 할 겁니다. 이게 없었어요. 연역식 종합적 방법이었기 때문에 프로이덴탈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의, 증명, 이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반교수학적 전도 정말 싫어했죠.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여러 원인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교육의 이해, 신론의 맨 처음 부분을 잘 안 보시긴 하지만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1900년
이전과 1900년 이후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수학교육학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죠. 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1900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죠. 클라인. 현대 수학교육의 아버지가 나오시죠. 하여튼 아버지라고 들어가면 굉장히 그 학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서 수학교육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제 가지고 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의 이제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심리학, 교육학. 기존의 수학교육학은 수학이라는 전체 학문에 종속이 됐었던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에 교육이 좀 첨가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심리학과 교육학, 기타 등등의 학문들을 이제 연합해서 수학교육학이라는 이제 본질적인 수학교육학의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게 1900년부터예요. 자, 그러면 이 1900년, 이 유클리드가 이제 기원전 3세기 사람이죠. 대략 2000년이 넘게끔 결국 수학교육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뿐더러 굳이 표현하면 교육을 했다면 수학자들이 중심으로 이끄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교육의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좀 더 학생들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학문 수학이라는 것을 유클리드 수학을 변환시킬 리가 없죠. 그냥 학문 수학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 정리, 증명식, 딱 그냥 유클리드식 교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식이 많이 없었다는 측면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약 2000년간 이어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1900년부터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인식은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수학교육자라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하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비형식적 추론을 할 텐데, 사실 직관에 의해서 얘기를 하려면 유클리드 원론을 변환시켜야 되죠. 교수학적 변환시키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쏟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각불각 각기둥 관계에서 3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모형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음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x 더하기 1은 0이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하면 돼. 이렇게 하면 15초 정도면 끝나는 내용을 샘돌 모델, 수직선 모델 이런 것도 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리고 어떤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 막 귀납 추론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간다. 예를 들어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할 때 그냥 뭐 P1이 맞고 K가 맞을 때 K 플러스 1이 맞아, 끝이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것을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이런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힘들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수학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다는 측면, 그리고 가르치기 편했다는 측면. 이 측면이 2000년간 이런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 원인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은 굉장히 정말 역사적으로 충격적이죠. 왜냐? 소크라테스. 그나마 이 사람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한 교육을 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원론이 나오자마자 수학자들은 경탄했고 감탄했고 이걸 다 교육으로 그냥 바꿔버렸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큰 교육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 5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원론식 교육. 원론식 교육에서는 두 가지만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추론. 연역 추론 안에 있는 공리적 방법, 요것만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추론은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연역 추론은 이제 수학적으로 참임을 보증할 수 있는 추론이며 바닐레 기준으로는 3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추론인데 여기 이제 이건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하 영역.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중에 중요한 것과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 실었어요. 요게 핵심적인 거니까 이걸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하 교육은.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할게요. 2009에 비해서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 정당화죠. 이해 플러스 설명이에요. 정당화는. 이 정당화 교육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균합 추론이죠. 균합 추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과 그 다음에 다양한 예, 사례나 근거 제시하는 거죠. 다양한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균합 추론에는. 그 다음에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2009 개정에 비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은 유비 추론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이게 이제 연역 추론이에요.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기하 영역에서는 특별히 이게 강조가 돼요. 다른 수화 연산, 함수, 대수, 확률과 통계 이런 거에는 특별히 없는데 기하 영역만큼은 학생의 수준 차이를 크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일레가 그렇게 수준을 나눠 놓았듯이 학생들이 기하 영역에 있어서는 이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기하 영역만큼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외심에 대해서 새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종이 접기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종이를 접어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소적 조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국소적 조직화를 통해서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은 정확하게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연역적으로 증명을 이해하는, 연역적으로 증명 용어는 좀 그렇고 연역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크게 외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세 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종이 접기,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 조직화,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 추론.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단계, 연역적 추론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게 만약 이게 이해가 못했다면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무리해서 한마디로 외심 수업만 막 5시간 하고 그러면 진도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듯이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여기까지 이해하고 더 이상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 이거를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증명 사실을 인식하고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보면 정확한 용어와 기호의 사용. 이게 우리가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정확한 기호와 용어의 사용이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이 용어의 사용은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이제 각 단원마다 새로 추가된 용어 그리고 써야 될 용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요. 교사들이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복잡한 형식 논리 규칙을 이용을 요구하는 연역적 정당화. 굳이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가 위에 얘기한 연역적으로 논증하게 하고 구분을 져야 됩니다. 굳이 표현하면 3수준과 4수준에 대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수준과 4수준은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 연역 추론의 예를 보죠. 반일레 제3수준을 보시면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다. 이건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대로 따왔거든요. 근데 이것만 딸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양한 비형식적 추론을 통해서 이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종이접기나 뭐 기타 등등등.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공리적 방법. 반일레의 제4수준이며 프로이덴탈의 전체적 조직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일레의 제3수준을 국소적 조직화다라고 딱 얘기하긴 좀 어려워요. 국소적 조직화하고 반일레 제3수준은 조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국소적 조직화는 이제 반일레 제3수준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어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공리적 방법은 교재 연구를 보시면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역적 추론은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3, 4수준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공리적 방법은 4수준에 국한된, 즉 공리와 공준을 사용한 엄밀한 방법을 우리가 공리적 방법이라고 해요. 유클리드 원론의 그 기술 방법이 바로 공리적 방법의 기술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건 교재 연구에서도 나오죠. 한마디로 동의각 억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동의각 억각을 되기 위한 그 정말 근본 뿌리와 같은 제4수준, 5수준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공리적 방법의 예가 잘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 4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한 이 2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그래도 이 당시에는 좀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괜찮았던 측면은 이제 철학이나 그런 수학이 좀 강조됐던 시기였어요. 요즘은 철학과 수학과 하면 학생들이 안 갈라 그러죠. 우리가 철학을 왜 하는가 도대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철학적 사고가 또 중요하기도 했었으니까 이해는 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리적 방법으로만 지도를 한다면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에는 그래서 비형식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직관에 의한 추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측면이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이런 수학적 지식이 발견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실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증명 과정을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지금의 증명 교육, 중학교 과정에서의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논증기하의 형식으로 바뀌어요. 초등학교까지 이런 거 안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임을 어느 정도 정당화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막 이제 공리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각과 억각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랑 얘랑 억각관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갑자기 바뀌는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초반부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 이런 지금의 증명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루게 되겠죠. 여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 이 연역적 추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향은, 연역적 추론은 결국 마지막이라는 것을 교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귀납과 유비와 이제 직관이나 이런 등등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발견의 과정을 겪게 하고 마지막에 연역적 추론을 하는 것이다라고 교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교과서에서는 물론 연역적 추론이고 종합적 방식으로 나와 있겠지만 교사는 발견의 맥락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분석적 방법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은 논리적 추론력과 뭐 추리력 이런 것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관, 상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적 발견에, 수학적 지식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측면을 교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교사의 인내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교재 연구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연역식으로 이제 수업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사가 되시겠죠? 교사가 이런 것들, 비형식적 추론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정당화 교육의 그런 중요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출에서도 이런 정당화 교육이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귀납 추론 계속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추론 중에 하나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관적으로 분명한 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교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막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도 다 설명하고 싶어 해요. 항등원, 역원 막 이런 것도 설명하면 뭔가 좀 유식해 보이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설명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 특별히 항등원과 역원은 일단 아예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교환 법칙을 엄밀하게 막 증명하고 이런 거. 11에 대해서 막 뭐 9 더하기 2고 뭐 9 더하기 이퀄 1 더하기 1 해서 뭐 교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막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죠. 이런 식으로 막 엄밀하게 증명하는 건 무의미하다. 직관적으로 분명한 것들은 그러니까 직관이 중요한 거죠. 분명한 것은 증명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수와 연산은 특별히 직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증명 교육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까 심리학 이제 뒤에 심리학자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스키너나 손다이크 이런 사람들이 이론이 필요한 거죠. 반복적 연습, 효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은 증명 교육에 활용해야 될 건 아니다. 즉 영역별로 증명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효과의 법칙을 따른 자극과 반응의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면 베르타이머의 형태주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각자의 교육적인 측면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째에 정리가 돼 있어요. 수학적 발견은 상상, 직관, 사려 깊은 뭐 추측, 시행착오, 실패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발견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수학적 지식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이런 발견의 과정을 학생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죠. 네, 그럼 1타임 마지막으로 뒤에 세부 영역 증명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와 연산이나 대수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증명 교육으로 활용하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집합과 명제에서 좀 증명 교육을 할 수 있죠. 집합과 명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와 연산에 어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옆에 잘 적혀 있죠. 산술기하 평균이라든가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뭐 배수 판별하는 거, 뭐 어떤 것들이 3의 배수고 6의 배수고 짝수 홀수 판별법, 루트 2는 뭐 무리수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증명 교육에 활용하기 좋겠죠. 그다음에 함수는 다른 학문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수의 증명 교육 굳이 나온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굳이 하자면 이런 건데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증명 교육하죠. 그래서 2개 곱해가지고 이제 항등함수 i가 나오면은 역함수로 인정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fg가 항등함수면 서로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fg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항등함수임을 보이면 역함수 관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거의 요 정도에만 쓸만하지 거의 뭐 증명 교육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하가 핵심적인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증명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기하 영역은. 예를 들어 뭐 벡터라든가 어떤 공간 도형 같은 것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드의 공리와 공준, 공리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런 측면들은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학교 수준의 정당화 교육은 핵심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기하의 정당화 교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분과 적분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을 초월하지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든가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증명 교육을 하고 있죠. 확률과 통계가 가장 증명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라는 이론 자체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더러 모호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규분포 뭐 그런 거 증명 교육하기 불가능하죠. 큰 수의 법칙도 싹 다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 증명 교육을 엄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분과 적분하고 확률과 통계는 뭐 일단 중학교에서는 배우지 않고요. 고등학교에서의 증명 교육하기도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 교육은 나올 수 있는 증명 교육은 우리가 수와 연산과 대수에서 우리 명제 부분 그런 측면은 좀 우리가 증명 교육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중학교 기하에서 많이 출제가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 1타임 마무리 짓고요. 2타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근현대 수학 교육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